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토요일 오후. 나는 또다시 원고 더미 앞에 앉아 있었다. 출판사 편집자로 일한 지 10년. 이혼한 지는 3년이 흘렀다. 처음엔 자유로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고요한 집.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한 서재. 그리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들. 하지만 어느새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변해갔다. 김 부장님, 오늘 도서관 세미나 참석하신다고 하셨죠? 후배 편집자가 물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작가를 발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시립도서관 강의실은 생각보다 사람들로 가득했다. 현대인의 마음치유와 독서라는 주제의 세미나였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건성으로 듣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섰다. 안녕하세요. 재활치료사 한도연입니다. 목소리부터 달랐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마치 오래된 친구가 말을 꺼는 듯한 음성이었다. 그는 몸의 아픔이 마음의 아픔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책이 어떻게 치유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어느새 그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다. 세미나가 끝나고 커피타임이 시작되자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혹시 출판 관련 일을 하시나요? 도연이 물었다. 네, 편집자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허리가 많이 불편하셔서요. 말이 나온 김에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몇 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데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아버님 허리라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도연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재활치료는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부터 바꿔드려야 하거든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다. 오랫동안 아버지의 고통을 지켜보기만 했던 내게 누군가 구체적인 도움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였다. 명함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은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다.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미소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이었다. 명함을 주머니에서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한도연, 재활치료사. 간단한 이름 석자였지만 왠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도연이 원했고 나도 동의했다. 가족끼리만 모여 식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새 가족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다. 이제 이 집에 여자 손길이 필요했는데 아버지가 만족스러워하시며 말씀하셨다. 도연은 결혼 후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가져온 짐은 생각보다 적었다.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퇴한 목수였던 아버지 박성우는 도연의 살뜰한 보살핌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고 허리 운동을 도와드리며 병원 동행까지 자처했다. 나조차 해주지 못했던 세심한 배려였다. 자네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귓속말로 하시는 말씀에 나도 뿌듯했다. 하지만 도연의 변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결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기 문고리가 헐거워져 있네요. 화장실 수도꼭지도 교체해야겠고요. 도연이 꼼꼼히 메모하며 말했다. 아, 그런 것들은 천천히. 아니에요. 아버님이 다치시면 어떡해요. 특히 욕실은 정말 위험해요.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실제로 아버지가 몇 번 미끄러질 뻔하신 적이 있었으니까. 이틀 뒤 도연은 더 큰 제안을 했다. 여보, 스마트 도어락 설치하는 게 어때요? 아버님이 열쇠를 깜빡하시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상황 대비해요. 만약 아버님이 쓰러지시거나 하면 제가 빨리 들어와야 하잖아요. 도연의 논리는 완벽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주에는 전자위임장 이야기가 나왔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건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필요해요. 저도 재활치료사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처음엔 모든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집에 들어올 때 열쇠를 찾을 필요도 없고 아버지의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도연은 정말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스마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하자 아버님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어요 라며 만류했고 집안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때도 제가 전문가에게 문의해 볼게요 라며 모든 걸 대신 처리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데 묘한 느낌이 들었다. 분명 내 집인데 마치 손님이 된 기분이었다. 가구 배치도 조금씩 바뀌어 있었고 냉장고 안 음식들도 모두 도연의 취향에 맞춰져 있었다. 집의 주인이 나인지 그녀인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건 알지만 왠지 내가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 내 생각이 이기적인 것만 같았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다. 출판사에서 신간 기획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안녕하세요. 실버케어 요양보호사 센터입니다. 박성우 어르신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제가 아들입니다. 어르신께서 어제 저희 서비스 위임을 철회하신다고 연락 주셨는데 확인차 전화드린 겁니다. 위임, 철회 맞으시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버지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신청하신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철회라니. 죄송한데 정확히 언제 신청하신 건가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전자위임장으로 접수되었고 오늘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버지가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실 리 없었다. 그렇다면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아버지, 요양보호사 서비스 신청하신 거 아세요? 뭔 소리냐? 나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 그럼 전자위임장은 어떻게? 그때 도연이 부엌에서 나타났다. 어머, 벌써 오셨네요. 저녁 준비 중이에요. 나는 도연을 마주봤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날 밤 도연이 잠든 후 나는 서재로 향했다.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서랍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내가 본 적 없는 서류들이 눈에 띄었다. 전자 서명된 담보대출 서류였다. 대출 금액은 2억 원. 서명자는 분명 아버지였다. 하지만 서명 날짜를 보니 지난주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있던 매매예약 계약서였다. 우리 집을 담보로 한 계약이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전자서명 기록이 있었다. IP 주소를 확인해 보니 우리 집 주소와 일치했다. 서명 시간은 오전 10시. 내가 출근한 후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였다. 뭘 보고 계세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도연이 서 있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잠에서 막 깬 것 같지는 않았다. 이게 뭐야? 나는 서류를 들어 올렸다. 도연은 잠시 서류를 바라보더니 태블릿을 꺼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다. 민석 씨, 이 집으로 더 큰 꿈을 꿔야죠. 무슨 소리야? 아버지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걸. 동의요? 도연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여기 아버님 서명 있잖아요. 전자위임장도 있고요. 화면에는 분명히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평소 아버지 서명보다 너무 깔끔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이해하고 서명하셨을 리 없어. 이해하셨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렸거든요. 집값도 많이 올랐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기회라니? 이건 사기야. 사기라뇨. 도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법적으로 완벽한 절차예요. 아버님 의사 능력도 문제 없으시고 위임장도 공증받았어요.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결혼 전 그토록 따뜻했던 여자가 이런 차가운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당신이 누구야? 도연은 태블릿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저는 한도연이에요. 당신의 아내이자 이제 이 집의 공동 소유주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결혼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 도연과 대화를 나눈 그날 밤 이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연속일 수는 없었다. 뭔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느낌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몰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출근하기 전 서재에 들러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기로 스캔했다. 담보대출 서류, 매매예약 계약서, 그리고 전자위임장까지. 모든 것을 USB에 저장했다. 도연이 평소 사용하는 태블릿에도 관심이 갔다. 그녀가 샤워하는 동안 재빠르게 화면을 캡처했다. 은행 앱, 부동산 관련 사이트, 그리고 낯선 메신저, 대화창들.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외장하드에 옮겼다. 여보,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린 도연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샤워가 끝난 모양이었다. 아, 그냥 이메일 확인하는 중이야. 도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항상 집 앞에서 전화를 거셨다. 민서가, 문이 안 열린다. 비밀번호가 또 바뀐 것 같은데. 처음엔 아버지가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신 줄 알았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반복되자 의심스러워졌다. 더군다나 도연은 항상 아이고, 아버님이 또 깜빡하셨네요 라며 태연하게 문을 열어드렸다. 아버지, 혹시 비밀번호 기억하세요? 물론 기억하지. 내 엄마 생일이잖아. 0214. 아버지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다. 그럼 왜 문이 안 열리는 걸까? 어느 날 밤 나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버지가 외출하신 틈에 도어락 설정을 살펴봤다. 놀랍게도 임시 비밀번호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특정 시간대에만 작동하는 임시 번호였다. 이상하네. 중얼거리고 있는데 도연이 나타났다. 뭐가 이상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아버지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셨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서가, 아버지가,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싶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집 비밀번호도 맨날 틀리고 혹시 내가 괜한 오해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아버지가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분명히 아버지 탓이 아닌데 도연의 행동 때문에 본인을 의심하고 계시는 거였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도어락이 가끔 오작동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버지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네.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 순간 도연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나이 드시면 그런 일이 흔해요.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도연의 말에 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이 의도된 혼란이라는 것을. 도연은 체계적으로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동시에 나와
아버지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외장하드를 손에 들고 생각했다.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도연의 말이 맞는 건지, 정말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지 헷갈렸다. 그러나 아버지가 스스로를 의심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순간 나의 마음은 확고해졌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나를 결심하게 만들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출판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으로 가득했다. 전자위임장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본인의 명확한 의사 확인 없이 이뤄진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명,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요. 변호사의 말이 희망적이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예상했던 일이 또 일어났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평소라면 도연을 불렀을 텐데 이번엔 직접 스마트폰으로 도어락 관리 앱에 접속했다. 며칠 전 몰래 설치해둔 앱이었다. 로그인하자마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비밀번호 변경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지난 한 달간 무려 12번이나 바뀌었고 모든 변경은 도연의 계정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변경 시간이었다. 대부분 아버지가 외출하시는 시간대. 그리고 내가 퇴근하기 직전이었다. 의도적이었다. 완전히 계획적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미리 확보한 증거 파일들을 USB에 담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복사해둔 서류들, 태블릿 화면 캡처, 도어락 변경 기록, 그리고 요양보호사 센터와의 통화 녹음까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다.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계속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말을 듣고 확신이 섰다. 이런 수법은 요즘 꽤 흔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어요. 신분을 세탁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날 밤 10시경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긴급 체포했습니다. 용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요. 도연은 위조와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계셨다. 인서가,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날 밤은 길었다.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도 받아들이시는 것도 쉽지 않았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연의 본명은 한도연이 맞았지만 재활치료사 자격증은 위조된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2년 전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와 결혼해서 재산을 빼돌리려다 발각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미수에 그쳤지만요. 담당 형사의 설명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다. 나와 아버지는 그녀의 몇 번째 표적이었던 셈이다. 도서관, 세미나에서의 만남도 네, 아마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라비의 고령의 아버지가 있다는 조건이 그들에겐 완벽한 타겟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깊은 상처를 입으셨다.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강에만 계셨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였나?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문가였던 거죠. 그래도 우리 민석이는 알아봤잖니? 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결국 내 곁에 무사히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도연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그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친절이 진심은 아니다. 때로는 가장 따뜻한 미소 뒤에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것은 때로 의심과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내가 도연을 의심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의심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 지금 아버지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으셨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현관 도어락은 다시 예전의 간단한 열쇠로 바꿨다. 아버지가 원하셨다. 역시 아날로그가 최고야.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